네, 방금 소개받은 경주다기 전병모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제목을 어마어마한 제목을 이렇게 걸어놨는데 이 제목을 이제 이렇게 한 거는 뭐냐면 좀 학생들이 좀 많이 보고 좀 오라고 했는데 많이 오셨네요. 이제 세계 유령은 책그림 이야기라고 했는데 아마 책그림은 아마 덜어 아마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한 시대를 이렇게 풍미한 경우는 우리나라 조선시대밖에 없어요. 또 이제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이 책그림이 그 정조의 책 정치의 산물로 나온 겁니다. 책 정치를 한 것도 세계도 유례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또 정조는 책벌레라 그래요. 책벌레라 그래서 또 책사랑이 굉장히 깊은데 하여튼 그런 책사랑, 책정치, 책그림 이게 이제 오늘 강의의 키워드입니다. 이게 세 마디만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책그림을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기존 한국 해화사에서는 이 책그림을 한 장도 안 다룹니다.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렇게 제가 또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외국에서의 관심을 보면은 이거는 국내용이 아니라 세계적인 브랜드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너무 이 가치라 그럴까 이 아름다움에 대해서 미처 알지 못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는 그 보물을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를 합니다. 우선 이제 책거리가 뭐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거리라는 건 복수임입니다.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뭐 일거리, 이야기거리, 마실거리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거리는 그것과 관련된 뭐 책거리는 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복수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 책가도라고도 하는데 책가라는 건 뭐냐면 서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선관 실형이 있는 거. 근데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 책거리가 실형이 있는 경우도 있고 실형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통칭해서 책거리. 그리고 이제 그 실형, 다시 말하면 서가, 책가가 있는 거는 책가도 이렇게 이제 구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넓은 의미가 바로 뭐냐면은 책가도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얼마나 그 책 사랑이 깊었는지는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뭐 안중근 의사의 그 유명한 얘기죠. 일일 불독서 구중생 작이다 해가지고 이건 뭡니까? 생형극이다 해서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에 뭐가 돋습니까? 가시가 돋는다라는 얘기죠. 이거는 사실은 안중근 선생님 얘기는 아니고 이거는 이제 추구라는 이제 조선시대의 그 윤리 교과서에서 나오는 그 유명한 기절입니다. 그런데 이제 안중근 의사가 옥중에서 이제 이걸 쓴 이유는 뭡니까? 바로 우리가 일제에 이런 식민지 지배를 받지 않으려고 그러면 열심히 책을 읽어야 된다. 이제 그러한 이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또 심지어는 여기 보시면은 신선 그림인데 신선이 가마에다가 책을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모시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마라는 건 우리가 이제 귀한 물건 또는 귀한 사람을 모시고 가는 이런 탈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가마에다가 이렇게 그 두 동자가 이렇게 모시고 또 신선이 이렇게 호위하고 있는 이런 모습 그만큼 우리에게서는 책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 지금 보시는 게 여러분이 이제 세계 3대 박물관 중에 하나인 미국의 그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처음으로 그 조그만 그 소주제의 전시로 책거리라는 전시를 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제목이 그 뷰티 앤드 러닝이라고 써 있죠? 이 책거리 전시예요. 그래서 큰 주제, 뭐 한국 미술 또는 뭐 고려문화, 뭐 한국 전기 미술 이런 건 했어도 하나의 조그만 테마를 처음 한 거는 바로 책거리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또 제가 이제 미국에 책거리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책거리를 좋아해요. 근데 왜 좋아하나 했더니 이 책거리가 있다 보면 알겠지만 서양의 기법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르네상스 원근법 또는 뭐 음영법 같은 서양 기법으로 그려졌기 때문에 우선은 친근하게 접근을 할 수가 있고 또 동양적인 호기심을 갖고 있는 또 재미있는 물건 기물들이 많아요. 하여튼 뭐 그런저런 이유를 해가지고 이 책거리 그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2주 전에 제가 이제 그 칠레에서 이제 이런 미나 이벤트를 벌였어요. 그래서 좀 미나인 칠레인데 지금 미국에서도 뭐
미나인 미시간 또는 미나인 LA 뭐 해가지고 지금 이제 여러 나라에서 이제 이런 걸 벌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학술 행사인데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그 그림도 미나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그 이 플래카드 그 오른쪽 끝에 보세요. 이 책거리 오늘 공부하는 책거리가 있죠. 그다음에 저기 그 화면에도 책거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 발표를 이제 제의받고 제안을 했어요. 이거를 단순히 학술 회의만 하지 말고 우리 그 문화하고 같이 이렇게 결합시켜서 한번 이벤트를 벌이자. 그래서 이제 벌인 게 이제 바로 이런 포스터도 이제 우리나라 책거리 이미지를 넣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나온 출판물 어느 교수가 나온 출판물도 제가 이미지를 제공해서 이 책거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거기에 전시장은 거기 뭐 마땅치는 않습니다만은 책거리 그림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전시도 하고 그리고 또 그 워크숍을 했어요. 워크숍은 뭐냐면 이 부채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우리가 학술회의만 아니라 학자들만 참석하는 학술회의가 아니라 학생들이나 주민들도 참석할 수 있는 이런 미나 이벤트. 여기 이제 칠레 대사님도 오셨는데 이런 이벤트를 벌였고 또 이제 이건 무슨 백이라 그러죠? 에코백도 한국에서 이걸 이제 기증을 도네이션을 받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책거리죠. 이 인기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이거 몇 개 못 갖고 왔는데 막 서로 달라 그래가지고 할 정도로. 그리고 또 이제 책거리는 이번에 준비 못했지만 또 이렇게 그 칠레 그 카톨릭 대학인데 그 대학 도서관에 이제 미나도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외국 대학에 미나 기증하는 운동을 지금 계속 벌이고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예전에 제가 이제 2008년도에 미국에 한 1년간 그 방문 교수로 있었을 때 그 제가 있던 러커스 대학하고 이제 프린스턴 대학 이렇게 그쪽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면은 그 동아시아 도서관에 그 우리나라 그림이 없는 거예요. 동아시아 도서관에 이제 한국학 하는 학생 또는 뭐 일본학 하는 학생 그다음에 중국학 하는 학생들이 드나드는데 한국 그림은 없고 중국 그림하고 일본 그림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 그림을 기증하면은 걸어줄 것이냐 그랬더니 그래서 몇몇 대학에서 그렇게 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뭐 USC LA에 있는 그러니까 남가주 대학에도 지금 거기 그림을 하나 걸어놨고 그 다음에 또 작년 겨울에는 그 미시간 대학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간 거기도 이렇게 해놨고 이번에 또 카톨릭 대학에도 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또 최근에는 또 이제 그 UC 샌디에고 대학에서 또 요청이 와서 거기에서도 지금 이제 하나 더 기증하려고 합니다. 이게 잘 안 먹네요. 아, 됐네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행사했던 이제 장면이고요. 제가 이제 그 미국에서 2008년도에 그 책거리전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에서 하는 그 책거리전에 그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2011년에 또 이 경기도 박물관에서 한번 책거리전 하자 해서 한번 책거리전 한 그 포스터입니다. 원래 이게 제가 이 강의는 보통 한 2시간에 3시간 준비하는 걸 1시간 반 만에 하라고 해서 제가 조금 이렇게 스피드를 내겠습니다. 이걸 그 이미지를 많이 줄이질 못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조의 책사랑 책정치 얘기부터 한번 풀어가 보겠습니다. 누가 좀 도와주시겠어요? 이게 잘 안 먹네. 네. 여러분 혹시 이 영화 보셨어요? 공부만 하시느라고 안 보셨구나. 이게 지금 영린이라는 영화예요. 그리고 지금 이 배우가 누구냐면 정조역을 맡은 사람이 현빈입니다. 그래서 뭐 환한 등 근육이라 그래가지고 한때 우리가 매스컴에서 이렇게 알렸었는데 저도 이 등 근육을 보면 화가 나요. 얼굴도 잘생긴 데다가 등 근육까지 이렇게 했으니까 아마 요새 말로 하면은 진짜 전생에 무슨 뭐 국가를 세우던 가는 뭐 그런 업을 세웠겠죠. 근데 하여튼 이 정조의 그 부인을 한 그 형빈이 있고 근데 정조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영화 속에 보면은 닭이 울 때까지 공부했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지금 닭이 울 때까지 공부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아마 역대 왕 중에서 가장 많은 그 책 분량의 이러한 그 문집을 남겼어요. 형제전서. 이게 100몇 권이라는데 정확한데 숫자를 내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많아요.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기록인데 외국에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정조가 잘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그 공부거든요.
그래서 이 자기의 어떤 그 왕의 어떤 권위를 또는 이 통치를 책으로 하자. 그래서 지금 어자디에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여기 뭐냐면 책거리가 있어요. 원래 어자디에 뭐가 있어야 되죠? 일월 오봉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일월 오봉도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런데 일월 오봉도 대신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책거리를 어자디에다가 이렇게 설치해 놓은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따져보면은, 여러분 그 이제 그 영화를 보면은, 이게 이제 그 정유역변이라고 정조가 그 부임하자마자, 정조가 이제 그 취임하자마자 정조를 그 암살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 사건의 배후에는 지금 보신 것처럼 한지민 맞아요? 네? 바로 이제 한지민이 있는데, 한지민이 누구냐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정순왕후예요. 지금 정조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요새 그 영화로 나온 사도세자고, 할아버지가 영조예요. 그 영조의 두 번째 부인 계비가 정순왕후예요. 정순왕후가 지금 한지민이고 정조가 현빈이에요. 그럼 정조가 정순왕후를 뭐라고 부릅니까? 할머니 뻘 되잖아요. 할마마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은 댓글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무슨 할마마마가 왜 이렇게 젊냐고. 젊을 수밖에 없는 게, 정순왕후가 몇 년생입니까? 1745년생이고 정조가 1752년생이니까 몇 살 차이 납니까? 7살 차이 나네? 네. 그러니까 이건 갭이기 때문에, 갭이 늦게 들어온 이제 두 번째 부인이기 때문에 별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정순왕후가 바로 뭐냐면 그 노론 쪽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도세자가 이제 왜 죽냐 하는 그 문제인데, 그 뒤주에 갇혀 죽잖아요. 거기 이제 두 가지의 설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그 역사학자 그 이덕일 씨 얘기로는 이 당쟁이 희생이 됐다. 다시 말하면 그 우리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 새누리당이 해당하는 게 이제 바로 노론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에 해당하는 게 뭡니까? 그게 남인이에요. 그 당쟁 싸움에 희생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서울대 정병세 교수는 그 한중록은 누구 겁니까? 그 해경궁 씨의 그 일기에 한중록을 보고, 이거는 사도세자가 좀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주변에 막 사람을 막 죽이고 막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조가, 아버지 영조가 사도세자를 그냥 할 수 없이 이렇게 죽였다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아무리 아들이 정신병이 걸려도 그 뒤주에 갇혀 죽일 그런 아버지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바로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노론과 이제 남인의 싸움이죠.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이제 이 정순왕후가 이제 배후에서 이 정조를 죽이려고 하는 이제 그 내용이 바로 이제 영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시간에서 이렇게 쭉 넘어가고, 근데 결국은 그 정조가 이제 그 부임할 때는 그 남인들, 자기 아버지는 이제 아버지 사도세자는 바로 이제 노론 쪽이 죽였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남인들을 대거등명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은 이 화성을 지금 거둔기 누굽니까? 정약용이죠. 정약용인데, 정조가 죽자마자 또 거기서 또 완전히 물거품이 됩니다. 물거품이 되고 다시 아까 봤던 그 정순왕후 있지 않습니까? 정순왕후가 다시 또 이제 막 득세를 하면서 또 그 순조, 정조의 아들인 순조는 11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정순왕후가 제일 높은 거 아니에요. 또 완전히 또 노론 세상이 이렇게 돼버리죠. 하여튼 뭐 그런 스토리를 갖고 있는데, 근데 이러한 그 와중 속에서 그 정조가 제일 고민하는 거는 왕권을 강화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그 신하들을 적절하게 이렇게 다스릴까? 그 고민하다가 한 게 뭐냐면 책으로 하자. 학문을 하자. 근데 사실 그 당시에 신하들이라는 분들은 학자이면서 정치가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학자도 뛰어난 학자들이라고요. 그런데도 이제 정조는 그래도 그 학자들하고 한번 학문으로서 한판 떠보자. 그 정도로 이제 그 학문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자신감을 갖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홍제전서에 나온 얘기입니다. 이제 정조가 얘기합니다. 경들은 보이는가? 그랬더니 신하가 당연히 뭐라 그러니까? 예, 보입니다. 다시 정조가 얘기합니다. 어째 경들이 진짜 책이라고 생각하는가? 이건 책이 아니라 그림일 뿐이다. 다시 말하면은 어자디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책가도가 있는 거예요. 책거리가. 그리고 정조가 뭐라 그랬냐면, 예전에
정자가 이르기를, 정자는 우리가 이제 그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정자가 아니고 송나라 정명도 이런 학자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자자를 붙이죠. 책을 읽을 수 없다 하더라도 서실 공부방에 들어가가지고 책을 어루만지면 오히려 기분이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휴대폰 어루만지지 말고 책이라도 이렇게 어루만지세요. 그러면 공부를 더 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조가 뭐라 그랬냐면은 요즘에 그 사람들 신하들의 이렇게 글을 취향을 보니까 이거는 후세의 병든 글이다. 그래서 이거를 바로 잡아야 되겠다 하고 하면서 한 것이 이제 그 문체반정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시비를 거는 거예요. 시비를 걸어갖고 이제 그 신하들은 이제 다시는 그 당시 이제 청나라에서 이제 유행하는 새로운 문체의 이제 그런 글들이 그 당시 유행했는데 그거를 이제 빌미를 삼아가지고 정통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문체반정을 일으킵니다. 그때 그려진 게 바로 뭐냐면 이제 책을 다 책거리를 이제 그 어자 뒤에 들었고 경들은 보이는가 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 책거리를 그린 이유는 뭐냐면 정조가 책거리를 그린 이유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왕권 강화입니다. 그리고 왕권 강화는 정조에게서는 숙명적인 가치예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도 바로 그 왕권이 아니라 신권의 그 휘둘림 사이에서 희생을 당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살기 위해서는 왕권을 강화해야 되고 또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바로 뭐냐면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그 홍제전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내가 이 그림을 만든 것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다 그러면 그 책거리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 기록이 정조가 만들었죠. 실제로 정조는 그림도 잘 그려요. 여기 동국대박물관에 보면은 정조가 그리는 국화 그림도 있고 정조가 그리는 파초 그림도 있어요. 근데 이 그림은 여러분들도 다 지금 그림 그리시나요? 그쪽 그 전공이죠? 이거는 그 하루 저녁에 그릴 수 있는 그런 그림이지만은 책거리 같은 거 큰 병풍은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그리고 미나 작가들한테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시험시험 하면 6개월, 어떤 사람은 뭐 1년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조처럼 바쁜 사람이 그걸 오랫동안 그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다른 기록을 한번 찾아보니까 그 남공철의 금능집에는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맨 윗기절만 읽겠습니다. 정조가 화공으로 하여금 책가도를 그리게 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조가 화공을 시켜서 책가도를 그린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또 다른 기록을 보니까 그 이규상의 글 보면 노란 거 한번 읽어볼까요? 김홍도가 이방면은 책가도입니다. 책가도에 아주 뛰어난 기량을 보였다. 그래서 이런 기록을 종합해 보면 이제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정조가 기획을 하고 그다음에 김홍도가 그린 거. 그게 바로 그 아까 어자 뒤에 있는 그 현빈 뒤에 있는 아마 책거리 그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김홍도가 그린 책거리 그림은 지금 남아있질 않아요. 만약에 그게 남아있다 그러면 정말 그 얼마 전에 그 고려 활자 갖고 지금 떠들썩한 것처럼 더 아마 세상이 아마 난리 날 그런 그림이에요. 근데 이제 아쉽지만은 이게 김홍도가 그린 이제 그림 중에서 책이 좀 일부 나와요. 이 김홍도 자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오른쪽에 여름 보시기 왼쪽에 이제 책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물들이 나오는데 하여튼 이거보다는 아주 컬러풀하게 그렸겠지만 하여튼 요런 류의 책거리 그림을 김홍도가 그렸겠죠. 근데 지금 남아있는 책거리 중에서 이제 가장 오래된 거를 꼽으라 그러면은 경기도 박물관에 있는 이제 장한종 책거리예요. 근데 장한종은 1768년이고 김홍도는 1745년생이에요. 몇 살 차이입니까? 여기 써있네 답이. 23살이에요. 그러니까 한 23년 차이 나고 난 그림 한번 볼까요? 이런 그림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이 그림이 우선은 특이한 게 위에 뭐가 있습니까? 노란색에 장막이 있죠. 장막이 있는데 이따가 이제 제가 한번 왜 장막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그림에서 주목할 것은 뭐냐면은 이게 장한종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도장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이제 은인이라 그러는데 생명의 은인이 아니고 여러분 고개를 이렇게 삐딱하게 보시면 이게 장자예요. 여기 장. 그리고 밑에가 한 종인, 위에는 종인 이렇게 됩니다. 읽으셨어요? 그러니까 작가 이름을 여기 보면 도장이 지금 몇 가가 있으면 세 가가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눕혀가지고 거기에 이제 이름을 이렇게 이제 보이게끔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장한종이구나 알았는데 장한종은 사실은 뭐로 유명한 사람은 책가도로 유명한 게 아니라 어회도로 유명해요.
어해도가 뭡니까? 여기도 보면은 아까 그림에 이제 여기 새우 그림도 있습니다만은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 또는 이제 이런 그림이 어해도예요. 뭐 새우도 있고 조개도 있고 뭐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해물잡탕에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응? 그런 그림이 이제 어해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중에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어해도의 그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볼게요. 이건 이제 당나라 그 장제화의 그 아주 유명한 시입니다. 도화유수 거러비. 혹시 들어보셨어요? 도화유수 거러비. 그러니까 복숭아 꽃이 흐르니 쏘가리가 살찐다. 그러니까 어떤 세상의 자연의 어떤 그 풍요를 이제 이 시로 표현한 건데 지금 보시면 그 화면에 그 사선 방향으로 복숭아 가지가 이렇게 드리워지죠. 물 위로. 여기 뚝뚝 떨어집니다. 그럼 이제 그 밑에 있는 두 마리의 이제 쏘가리가 그걸 하나씩 이렇게 이제 먹는 거예요. 성질 급한 놈은 어떻게 합니까? 그 왼쪽에 있는 성질 급한 놈은 이제 점핑업 해가지고 이걸 이제 따먹는 거죠. 이게 바로 아까 말한 것처럼 자연의 어떤 풍요로움을 표현한 이런 그림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다시 돌아가서 왜 여기 장막이 쳐져 있나 하는 그 문제에 앞서서 이 그림을 보면 그 서양의 당시 그 중구로부터 수입된 서양의 그 채신화풍으로 그려졌어요. 예를 들면은 이게 장막 얘기부터 해야겠네요. 우선 이 장막을 보시면은 장막이 쳐진 이유는 우리 고구려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다 배우셨지 않았어 보면 그 묘지들 보시면은 여기도 장막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태조어진 한번 보세요. 경기전에 있는 태조어진도 보면은 여기 그 장막 카텐이 쳐 있죠. 그렇다면 이 두 그림을 보면 장막이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뭐냐면은 장막이라는 거는 귀한 사람, 귀한 존재를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귀한 사람이 아니라 귀한 존재죠. 귀한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조에게 있어서는 책이라는 거는 자기의 정치적인 생명이 걸린 그런 아이템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귀한 사람처럼 태조처럼 또는 안악사모군의 묘지도처럼 노란 장막을 다 이렇게 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막이 이렇게 다 거치면서 마치 우리가 무대에 막이 올라가면서 이제 연극이 이렇게 시작하는 것처럼 아주 그냥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딱 펼쳐져 있고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채신화풍으로 그랬다 그러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 그 르네상스식 원근법 있죠? 우리가 그 리니어 퍼스펙티브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 지금 초등학교 때 그런 걸 배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는 이 그때 도화지라고 그럽니다. 도화지에다가 이제 무슨 이제 전봇대라든가 아니면 가로수가 이렇게 있으면 점점 이렇게 좁아져 가지고 이게 평면에 뭡니까 이렇게 거리감 이렇게 표현하는 그게 사실은 가장 과학적인 그림이고 그 이제 르네상스의 최고의 이제 발명품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걸로 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 그 혹시 그 유화를 그려보시면은 여기 이제 구슬 같은 그릴 때 맨 끝에 그 백색 알료를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해가지고 딱 이렇게 찍거든요. 그리고 이게 투명해 보여요. 이거는 전통 기법이 아닙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 서양화의 그런 아까 말한 그 음영법, 쉐이딩 테크닉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보시면은 뒤로 가서 약간 어둑어둑하게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그 빛에 의해서 그리는 우리가 쉐이딩 테크닉, 음영법이죠. 여기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뭐 하이라이트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 하면 그 뒤에 또 다크니스를 해가지고 어둠이 있고 또 길게 뭐가 드리워집니까? 쉐이드라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림자가 이렇게 드리워지는 바로 이제 이런 기법인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그럼 뭐냐면 그림자가 없어요. 왜 그림자가 없냐면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그 화면 안에 있는 기물들은 가능하면 그 장점을 최대한으로 잘 살리려고 해요. 만약 그림자가 드리워지면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그림 같은 경우도 여기 도장이 있는데 여기 그림자가 들어지면은 여기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뭡니까 어둡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그림자는 빼놓은 그 음영법이 우리가 이제 이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우리가 이제 장한종 그림까지 이렇게 봤고 19세기에 가장 책거리로 이제 유명한 그 화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형록이에요. 근데 이형록이 이름을 두 번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형록 또 다른 한 번은 이택균이에요. 근데 궁중화원이 이름을 바꾸면은 개명을 하면은 거기 이제 기록이 다 이렇게 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그 기억해 둘 거는 뭐냐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57세예요. 이게 1808년생인데
57세 1864년에 이영록으로 바꾼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제가 이제 여쭤볼 겁니다. 그 다음에 64세 1871년에 이택균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또 이분이 이제 그림을 잘 그릴 수밖에 없는 거는 할아버지 때부터 그림을 잘 그렸어요.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이종현이에요. 이종현도 책거리의 명수로 유명하고, 그 다음 아버지인 또 이은민도 책거리를 잘 그려요. 그러니까 그 피가 그러니까 당연히 그림을 잘 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이형록이 그림 책거리 그림이 바로 이겁니다. 이게 삼성미술관 리움에 있는 건데, 이게 원래 갈색 톤인데 색깔은 약간 푸르게 나오죠. 이게 갈색 바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 그림을 아까 장한정 그림하고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우선은 여러분 그 은인을 찾아야 되죠. 생명의 은인. 그래서 이 도장을 보니까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이하고 오른쪽 위에 왼쪽 위에 이, 그 다음에 오른쪽에 형록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형록 그림이구나. 이형록 그림에는 그 몇 년도까지 그린 겁니까? 이형록으로 몇 년에 바뀌죠? 벌써 잊어버리셨네. 다시 한번 이제 잊어버리지 마세요.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1864년에 이형록으로 바꾸고 1871년에 이택균으로 바꿉니다. 위에 있는 거는 장한종 그림이고 아래 있는 거는 그 이형록 그림이에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선 결정적으로 눈에 딱 띄는 게 있죠. 그건 뭡니까? 장막이 없잖아요. 근데 왜 장막이 없느냐? 위에는 정조 때 그림이에요. 정조 때는 책이 자기의 뭐와 같다 했습니까? 정치적인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우리가 아까 가마에게 태운 것처럼 이렇게 드높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밑에 19세기에는 더 이상 정조만큼 책이 어떤 자기에게 어떤 큰 통치자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장막이 없습니다. 그리고 훨씬 책이나 기물들이 더 많고 또 훨씬 또 이렇게 컴팩트해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여기 디테일을 보면 굉장히 섬세합니다. 그래서 이형록 그림의 매력은 이 디테일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대구의 어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유물 심사로 여기에 가서 이걸 한번 그 심사한 적이 있는데, 어느 그 상인이 한 점당 이게 100만 원씩 불렀어요. 100만 원씩 하면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6점이니까 6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습관적으로 은인을 찾는 거예요. 생명의 은인. 그래서 생명의 은인을 찾아보니까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도장을 읽어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이응록이에요. 이응록은 몇 년입니까? 1864년이죠. 1864년에 이형록이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런데 이형록 그림은 보통 몇 천만이나 몇 억이에요. 몇백만 원짜리 그림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큐레이터한테 진지하게 의논을 했죠. 이거는 좀 공이 하나나 두 개 정도 빠졌는데 이게 더 줘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냐 했더니, 자기는 이제 원칙이 그냥 이 구매 팔고 싶은 사람이 한 그 가격을 넘어설 수가 없대요. 한 푼도 깎지 마라.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구입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대구권에서는 그 얘기를 안 해요. 혹시 그분이 들을까봐. 근데 이제 그분이 그걸 놓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마 이형록이라는 도장을 읽었으면은, 이형록이라 써 있으면은 분명히 이게 값이 올라가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근데 이형록이 개명한 거라는 사실을 아마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보시면 아까 이형록 그림이 디테일이 뛰어나다 그랬잖아요. 한번 보세요. 이 필통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그려봐서 알겠지만은 여기에 이 연필이 아닙니다. 붓인데 이 붓대 같은 것도 보면 그 음영법으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 또 거기에 또 아주 섬세한 그런 문양. 또 여기 오른쪽에 있는 컵 같은 경우는 요새 그 머그컵으로 써도 좋을 만큼 굉장히 아주 모던한 그런 디자인도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2006년도에 또 미국에서 나보고 이제 또 책거리 그림을 또 감정해달라고 요청이 와가지고 제가 또 한번 갔는데, 그때는 이제 우리 딸인데 이게 딸애를 한번 같이 데리고 왔습니다. 지금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인데, 여기가 어디냐면 미국 남부에 있는 그 버밍햄 뮤지엄 오브 아트, 버밍햄 미술관인데 거기에 한국실입니다. 이 책거리 보이죠?
까맣게 보이는데 이거가 아니고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인데 이분이 이제 절 초청했어요. 근데 이분은 지금부터 이름을 분명하게 기억을 해요. 제가 이름을 잘 못 외우는데 왜냐하면 이름이 도날드예요. 이제 도날드 선생한테 이제 제가 이 책 그림이 어떤 의의가 있는지를 이제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또 여기에 생명의 은인을 찾습니다. 은인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이택균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이진 않겠지만 이택균은 이형록이 두 번째 이름을 바꾼 거고 몇 년입니까? 1871년이죠. 그래서 제가 그 도널드 선생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그림은 19세기의 그 책거리로 가장 유명한 이형록의 그림이다. 이형록이 50 몇 세 때는 이형록으로 바꾸고 또 60 몇 세 때는 이택균으로 바꾼다. 그래서 이거는 이택균으로 바꾼 1870 몇 년이죠? 1년 이후의 작품이다. 그리고 이제 하나 곁들여졌죠. 뭐냐면 이건 한국에서는 매덕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근데 앞에 우리가 이형록 그림하고 결정적으로 달라진 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뭐가 바뀌었습니까? 아까 그 삼성미술관 리움에 있는 책거리는 파란색이 아니고 바탕이 뭐라 그랬어요? 갈색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이거는 뭡니까? 청색이에요. 이 청색 안료는 서양에서부터 수입한 화학 안료예요. 이 청색 안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비싸가지고 사실 이거를 이제 마음껏 이렇게 사용을 못 하는데 이제 독일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영국에서 이런 화학 안료를 이제 그 발명을 하면서 그게 이제 중국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청색을 이제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불화나 이런 데들 이렇게 많이 미나나 이런 궁중에 이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형록이 이택균이 1871년에 그림을 보니까 이렇게 청색으로 바뀌었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1871년 하여튼 그 전후 어느 쯤부터는 뭐냐면 이런 청색 안료를 사용하게 된 시기다라는 하나의 또 증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통도사 이제 선보박물관에 있는 건데 이것도 이제 제가 또 이제 그 한번 가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도 또 생명의 은인을 찾습니다. 어디냐면은 시간상 내가 다른 강의 때는 찾아보라 그러는데 숨은 그림처럼 저는 그냥 바로 찾아드립니다. 이건 친절하게 1시간 반 만에 20분 만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 여기 보시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 소신 이택균이 이거 소신이라는 건 뭐예요? 누굴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임금을 위했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임금을 위해서 그림치고는 좀 그림이 지금까지 그림 중에 제일 떨어져요. 제일 떨어져가지고 이게 이제 진위 여부도 약간 논란이 되고 있지만 어떻든 간에 이것도 우리가 1871년 이후에 그린 그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도장을 보고 그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림의 그 디테일들을 이렇게 보면 아까 여기 보면 구름이나 용 같은 거, 이 병 파란 병에 이런 그린 걸 보면은 굉장히 하여튼 그 섬세하게 잘 그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주전자, 매화로 되어 있는 주전자도 보면 아주 입체적으로 잘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 장한정 그림이에요. 장한정 그림하고 아까 우리 매화 그림, 매화로 된 병, 주전자, 그 이택균, 그러니까 이형록 그림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해보시면은 훨씬 입체적인 그런 모델링은 이형록이 좀 뛰어나죠. 다만 이제 이 장한정 그림은 윤곽을 이렇게 뚜렷하게 해서 아주 좀 명료하게 이렇게 표현한 이제 그런 차이점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디테일도 이형록이 훨씬 더 뛰어난 섬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그 이형록 그리고 이택균을 책거리의 명수라고 하느냐는 거는 바로 이제 그런 점에 있습니다. 이 중국 문화에 대한 열망인데 제가 이제 그 작년이 아니고 올해군요. 올 겨울에 이제 한국의 채색화 여기서도 아마 책을 좀 많이 사신 것 같은데 한국의 채색화 이제 도록을 그 촬영 때문에 유럽을 갔다가 맨 나중에 이제 독일 베를린에서 그 일정이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 돈이 많이 들어가지고 아주 그냥 제일 싼 호텔을 얻었는데 얼마냐면 6만 원이에요. 독일에서 베를린에서. 근데 여러분이 유럽 가보시면 알겠지만 한 20만 원 정도 TV가 공중에서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이 중심가에 가면은. 그래서 이게 어떤 호텔인가 해가지고 그 베를린 중앙역에서 가보니까 한 전철로 한 4, 50분을 가는 거예요. 야, 그래서 아차 싶었더니 가보니까 이거는 호텔이 아니라 여인숙이에요.
군용 침대 비슷한데 막 그런 데 자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좀 돈 좀 더 드릴 거라고 이렇게 후회했는데 그 다음 날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역이 뭐냐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샬롯텐부르크예요. 샬롯텐부르크 역인데 거기에 뭐 구경할 게 뭐 있냐 해봤더니 그 실로센가르텐 샬롯텐부르크 샬롯텐 궁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궁전을 그때 아주 추운 겨울에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입장료를 내고 이렇게 들어가서 봤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유럽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궁전이에요. 근데 그 다음 장면 이거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유명한 도자기 방이에요. 사실 이거는 예전에 내가 KBS 그 도자기라는 그 다큐멘터리에서 이걸 보고 야 이거 어딘지 한번 꼭 가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우연히 거기 찾아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거 사진 찍어야 된다 했더니 또 2만 원 내라 그래서 밑에 가가지고 또 그 티켓 끊어갖고 완장 차고와가지고 막 이렇게 찍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방 전체가 중국의 그 청나라 도자기를 해가지고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뭡니까? 이게 신호바질이에요. 다시 말하면 17세기 후반에 유럽의 왕족 귀족들은 중국의 이러한 도자기 완전히 빠져가지고 그걸 이렇게 다닥다닥 붙여서 도자기방을 만들어갖고 자기의 어떤 권력, 자기의 재력을 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류 하듯이 중류가 17세기 후반에 이렇게 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신호화질인데 그 신호화질이가 나는 이래 유럽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바로 우리 책거리를 보면 또 신호화질을 볼 수가 있는데 요 사진은 뭐냐면은 아까 2008년도에 그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이게 세계 3대 박물관 중에 하나죠. 그 맨하탄에 있는 거기에서 이제 책거리전을 했다고 했는데 바로 이 장면이에요. 이 장면인데 여기 보시면은 책거리가 있고 바깥에 이렇게 나온 것들이 있어요. 바깥에 나온 게 이게 뭐냐면 중국 도자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기획한 분이 그 도자기 전공자인데 이분이 이제 책거리를 보니까 거기에 재밌는 뭐 도자기, 청동기, 기물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기네 그 창고, 유물 창고 해가지고 그걸 꺼내와서 이렇게 전시를 한 거예요. 근데 그 기물들이 전부 다 뭐냐면 메이드 인 차이나요. 메이드 인 칭이에요. 그 중국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포들이 와가지고 딱 보니까 한국 전시라 그래 기쁜 마음으로 딱 왔는데 전부 중국 도자기, 중국 청동기가 막 나와 있으니까 이게 무슨 한국 전시냐 하면서 가볍게 항의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신호화질이에요. 신호화질이라는 거는 꼭 유럽의 그런 궁시대만 이렇게 불었던 게 아니고 유럽의 왕족들만 또는 귀족들만 좋아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귀족들, 우리나라의 상류계층들 좋아한 거예요. 그때 이제 전시된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보스턴의 어느 개인이 수장하고 있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책뿐만 아니라 하여튼 뭐 도자기, 청동기 또는 뭐는 문방 같은 여러 가지 기물들이 가득 차 있잖아요. 100% 중국 거예요. 100%. 그 우리가 정조대왕도 중국 도자기를 한 2만 점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곳곳에 중국 도자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 우리나라 이거 꽃병으로 쓴 도자기인데 도자기에 마치 우리 그 여기 선임 여러분들 그 저기 이렇게 쇼를 걸치듯이 어깨에다가 이렇게 천을 두는 거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이런 도자기 보신 적 없을 거예요. 그 요거하고 비슷한 거를 그 메트로폴리탄에서 이렇게 꺼낸 거예요. 이거는 이제 아예 그 천이 이 범랑입니다만 천이 아예 그냥 그림으로 새겨져 있는 거. 또 예를 하나 들면은 또 이러한 이제 그 화로가 있어요. 이 화로가 있는데 옆에 이제 향합이 있어요. 예전에는 향을 필 때 어떻게 합니까? 지금처럼 이게 스틱형이 아니라 향나무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향 연기 한 가닥에 의지해서 이렇게 채우는 거다 그랬어요. 예전에 선비들이. 근데 이 뚜껑이 없는 화로입니다만 요거하고 비슷한 걸 요걸 딱 꺼내놓은 거예요. 이게 이제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에서. 그래가지고 아주 욕을 먹었던 거 전시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보시면은 이게 향합인데 요거와 비슷한 거는 이제 이런 걸 전시를 해놓은 거예요. 사실은 그 큐레이터 입장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다만 이제 그 우리나라 그 교포들이 굉장히 우리보다 더 애국심이 강해요. 그래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뿐인데 그런 우리가 에피소드에서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곳곳에 우리가 조선 후기 그림에 보면 중국 도자기, 중국 청동기가 나오는데 이 김홍도 그림, 아까 보였던 김홍도 그림입니다. 보시면은 중국 도자기 보입니까? 여기에 빅렬, 여러분 도자기 빅렬 배우셨죠?
이런 식으로 빙결된 거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이 중국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 그 빙렬이 있는 도자기 뒤에 있는 또 향로 보이죠? 이 정인데 그 향로도 중국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 그 이런 그 뭡니까? 이 두루마리 같은 게 이렇게 꽂혀 있고 여의주가 꽂혀 있는 건 이건 또 고라는 중국 청동기예요. 그러니까 김홍도조차도 여기 보면은 내 보기에는 여기 이거 뭡니까? 별을 빼놓고 다 중국 거예요. 김홍도조차도. 근데 더 웃기는 거는 김홍도가 뭐라고 썼냐면 지창, 토벽, 종신, 토의, 수경, 기중이다. 그러니까 종이로 된 창문.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그 소박하게 가난하게 살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토벽으로 만든 집에서 종신토로 포위만 입고, 그러니까 간복을 입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평상복을 입고 신하고 보면서 살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내려놓겠다. 그래서 모든 걸 다 내려놓으니까 여러분 발 보시면 발도 뭡니까? 맨발이죠. 근데 실제로는 안 내려놨어요. 왜 안 내려놨냐면 모자가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방건이라는 건데 방건, 정자간, 탕건은 이거는 내가 양반이다 이런 표시예요. 그러니까 I am 양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렵게 얻은 그 양반의 벼슬은 그대로 고집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이런 기물들도 그 외제로 이렇게 가득하고. 그리고 또 김홍도가 그린 이 풍속한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서울에 이제 고관대작집 그 후원에서 있는 거 풍류입니다. 근데 가장 중심이 되는 가운데 빨간 병 보입니까? 이 빨간 병이 이게 뭡니까? 이것도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메이드 인 칭이에요. 그러니까 곳곳에 청나라 도자기, 청나라 이런 책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한국 거는 아마 별을 빼놓고는 없을 거예요. 찾아보세요. 빨간 병 보셨어요? 가운데? 노란 병 못 보셨죠? 이런 컬러풀한 병,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이런 또 빙렬, 그래서 여기 이쪽에 있는 뭐 청동기 등등 해서 전부 중국 거예요. 이것도 신호화질이 아니에요? 신호화질이가 꼭 유럽에만 본 게 아니라 18세기 후반에 우리나라 그 왕족, 귀족 사이에도 조용히 불었던 거예요. 우리 여기 알려지지 않았지만 조용히 불었던 그 신호화질이다.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궁중 책거리를 말씀드렸고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민화 책거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기가 이제 일본의 이제 구라시키 민예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예관에 보시면은 그 왼쪽 위에 이제 이런 책거리가 있어요. 거기 지금 그다음 밑에는 교토에 있는 이제 고려미술관에 있는 그 책거리. 그 왼쪽 상단은 궁중 책거리고 오른쪽 하단은 민화 책거리예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크기가 다르죠.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답부터 조금만 얘기하는데 크기가 달라요. 지금 여기 보시면 제 키보다 더 크잖아요. 키가 왼쪽 거는. 근데 오른쪽 거는 어디쯤 옵니까? 제 허리쯤 오죠. 그죠? 허리쯤 와요. 이게 뭐냐면 그 공간이 좁아지잖아요. 작아지잖아요. 공간이 작아지니까 그림도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이제 민화 작가들이 이제 고민이 시작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거는 궁중 책거리예요. 궁중 책거리인데 책가가 없어요. 책가가 없이 책하고 도자기하고 기물하고 문방구를 아주 널널하게 이렇게 배치한 겁니다. 근데 이거는 키가 큽니다. 근데 이제 민화 책거리 되면 키가 어떻게 되죠? 반으로 줄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걸 다 이걸 담으면서 반으로 줄게 하려면 그 방법은 바로 이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컴팩트하게 응집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키는 작아졌지만 응집을 시키니까 오히려 주변에도 여백이 더 뭡니까? 더 이게 많아지죠. 이게 바로 뭐냐면 그 민화 작가들의 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민화 그림을 보면 이거 책과 그 다음에 가구와 이런 뭐 또 여러 가지 문방구 뭐 화병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다 이렇게 뭉쳐 있는 겁니다. 뭉쳐 있으면서 그거 자체가 하나 이렇게 책거리 덩어리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민화 책거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데,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응집하다 보니까 또 어떻게까지 변하냐면 또 이런 식으로 그런다. 일본의 이제 민예관에 이런 책거리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야나기 문에요시라고 우리 이제 민화를 세상에 이제 처음 알린 그런 분인데, 그분이 그 계기가 된 게 바로 이 책거리거든요. 1960 몇 년인데 이분이 굉장히 그때 이제 막 몸도 안 좋고 건강이 안 좋을 때, 근데 자기 제자의 제자볼 되는 사람이 이 그림하고 또 그 다음에 보여줄 그림을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이 너무 감동을 주는 거예요. 감동을 줘가지고 그날 밤에
응? 아픈 몸 이끄고 그냥 토해내듯이 유명한 글이 있어요. 그게 불가사의 조선민화예요. 그래서 이제 그 글에 그 일본 문학에 일파만파 영향을 미쳐가지고 일본에 갑자기 막 민화 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냥 민화가 그 부산항을 통해 가지고 60년대, 70년대 아주 좋은 민화들이 많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2005년도에 그걸 그대로 가져다가 또 다시 한번 서울역사박물관에서 반갑다 우리 민화전 해가지고 전시를 한번 기획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야나기 무네요시가 왜 이 그림에 그렇게 감동을 했느냐? 야나기 무네요시는 이제 일제 감정기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 서양의 이런 미술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서양의 미술 교육을 받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니어 퍼스펙티브, 선원근법, 그러니까 르네상스식 원근법이죠. 그게 점점 뒤로 갈수록 뭡니까? 이 좁아지고 그리고 점이 하나로 되는 거는 모아지는 거가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합리적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감동을 준다고 믿었는데, 이 그림을 보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상식을 한꺼번에 깨버리는 거예요. 가장 비과학적이에요. 가장 비합리적이에요. 왜?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뒤로 갈수록 책이 뭡니까? 뒤로 이렇게 넓어지기도 하고 뭐 방향을 종잡을 수가 없죠. 또 이 그림을 보면은 여기에 그릇에 이제 오이가 담겨 있고 그 밑에 항아리가 있고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책이 있잖아요. 책 위에 이제 안경이 있는데 책 뒤에 뭐가 있냐면 소반이 있어요. 책 뒤에 소반이 있으면은 사실 소반하고 그릇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그릇이 앞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소반이 또 앞으로 있고. 여러분 그 메비우스 띠 아세요? 그 메비우스 띠처럼 이렇게 이게 안으로 갔다가 또 밖으로 들어갔다가 이렇게 앞바퀴가 이렇게 또 서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기기묘묘한 공간이에요. 그리고 또 위에 책을 보면은 책이 뒤로 이렇게 벌어져 있죠. 이게 여건문법에 또 여건문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또 어떤 그 책은 또 위로 또 이렇게 솟구쳐 있어요. 그래서 이거야말로 비과학적이다. 이거야말로 비합리적이다. 그러나 우리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뭔가 가슴을 뭉클하는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걸 불가사의하다. 이렇게 이제 토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응집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책거리가 덩어리 되다 보니까 이러한 아주 기기묘묘한 공간도 나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게 있습니다. 오른쪽은 궁정의 책거리입니다. 궁정의 책거리 중에서 이렇게 모아져 있는 건데 이게 이렇게 압축되어 있는 게 있어요. 나중에 납작하게.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림은 여러분이 자세히 보지 않으면 책거리인지 구분하기 힘들어요. 근데 보시면은 여러분 그 저기 오른쪽에 보면은 그 책 케이스가 있잖아요. 책 케이스를 우리가 포갑이라고 합니다. 포갑. 포갑이 여긴 어디에 돼 있습니까? 완전히 평면으로 납작하게 돼 있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이제 기물 같은 것들 또는 두루마리 같은 것들이 이렇게 이제 빼꼼 이렇게 얼굴을 내밀고 있고, 그다음 밑에는 가구가 있고, 또 재밌는 거는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화조화가 있는데 사슴이 있는데 사슴이 또 생뚱맞게 그 등에다가 뭘 쥐고 있어요? 화병을 쥐고 있죠. 더 기가 막힌 거 뭐냐면 그 화병 위에 있는 꽃이 또 포갑을 어떻게 합니까? 또 파고 들어가요. 이게 신의 한 수예요. 신의 한 수. 그래서 이러한 이렇게 아니 저 오른쪽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마치 그 지퍼나 오징어 포처럼 완전히 납작하게 이렇게 눌러가지고 평면화시키고 그리고 추상화시킨 거예요. 이게 민화예요. 그래서 또 이런 그 같은 그 작가의 그림인데 여기는 또 밑에다가 또 문자도까지 포함이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여기 그 책거리가 있죠. 그 다음에 화조도 있고 문자도 있으니까 여러분 그 김연아가 공중에서 3번 도는 걸 뭐라 그러죠? 스리플 악셀, 스리플 악셀 같은 이제 그런 그림이죠. 네.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그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어떤 그 미국에 있는 그 한 분이 이거는 그 야스파 화가 그림이다 해가지고 제가 그 야스파 그림을 여기 찾았어요. 그 마티스. 그래서 보면은 그 비슷한 그런 생면 구성을 보이고 또 이런 장식도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그때 또 뭐 개명대교에서도 막 댓글 올리고 그래서 한때 그 재미있게 조선의 마티스를 찾았다 해가지고 하여튼 흥분했는데 놀랍게도 조선의 마티스는 강원도의 이름 없는 화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그 어떤 반전이라 그럴까 역전이라고 할까. 우리가 그동안 그 우리 미술사가들이 그 주목하지 않는 그 이름 없는 화가, 무명 화가들의 그 손끝에서
이 마티스를 앙리 마티스를 영상케 할 만한 이런 놀라운 그림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그림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이제 저는 이제 세계적으로 알릴만한 그림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목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세계 유례없는 책거리 그림. 이 그림 근데 또 예외도 있어요. 아까 그림이 이렇게 물상들이 기물들이 책과 기물들이 이게 응집된다, 컴팩트하게 응집된다는데 이렇게 펑퍼짐하게 널려져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널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하나 전체가 이게 조화롭게 돼 있죠. 널려져 있음에도 이렇게 조화로운 이런 그림도 있습니다. 이거는 예외적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색채 같은 것도 굉장히 어떤 아름답고 뛰어난 이런 작품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채색화로서의 이제 미나 책거리라는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궁중책거리예요. 궁중책거리인데 이게 이제 책가가 있고 거기에 책이 이렇게 다 꽂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그림을 그 프랑스 그 파리 김해박물관에 있는 그 페르카몽이라는 큐레이터는 굉장히 극찬을 합니다. 근데 뭐라고 극찬하냐면 이게 추상화래요. 근데 나는 아무리 봐도 추상화가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여러분이 이게 이제 그 서울에 있는 그 규장각인데 서울대학교 지금 있죠. 규장각이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전통적인 서가입니다. 책가 서가예요 이게. 근데 서가에다가 꽂혀놓은 거를 정면에서 보여준 것뿐이에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이게 추상화라는 거예요. 추상화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궁중에서는 그 이러한 책거리를 그리든 뭘 그리든 간에 그냥 아주 사실적으로 그립니다. 마치 우리가 화원의 역할인 지금의 우리가 이제 사진 작가하고 이렇게 비슷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거를 제멋대로 변형해서 그렸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귀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사실적으로 그리는데 미나 작가들은 어떻게 그리느냐 한번 궁금하시죠? 이렇게 그려요. 완전히 컬러풀하게 그리죠? 실제로 이렇게 빨간 책거리도 없고 또 이런 책거리 안에 보시면 또 병풍이 들어가 있잖아요. 조그만 공간에 병풍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무슨 미니어처처럼. 그래서 또 이게 그 안에 기물들도 이렇게 왼쪽처럼 정인한 게 아니라 굉장히 좀 자유롭게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나 속에서 보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그 색채에 대한 본능이 있어요. 그 색채적인 감각이 여기 한껏 풀어져 있는 겁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것도 보시면은 가구가 있고 그에 이제 아까 책 케이스를 뭐라 그랬습니까? 포갑이라 그랬죠? 포갑으로 쌓인 책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화병도 있고 그래요. 근데 여기 이렇게 여러분 알록달록하게 다채롭게 그린 가구를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가구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가구는 되게 어떻게 보이냐면 이런 식으로 거의 채색이 이렇게 뭐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를 보면은 포갑도 이렇게 화려하게 색색별로 나오질 않고 이렇게 다양하게 다채롭게 나오지 않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일종의 그 표현주의예요. 미나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대로 그린 게 아니라 자기가 그리고 싶은 대로 느낌대로 표현하고 싶은 대로 색을 베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색채가 아주 이게 다채롭게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책거리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청색 계통을 해가지고 청색을 조절해가지고 또 다양한 다채로운 채색을 한 거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도 보시면은 이거는 물론 이제 사실적인 걸 했지만은 포각 같은 경우는 또 뭡니까? 이거는 또 이렇게 색색별로 일부러 이제 색색별로 이렇게 표현해서 훨씬 더 이렇게 색채를 풍요롭게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미나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 그림도 한번 보세요. 이 그림도 일본에서 이제 가장 뛰어난 책거리 그림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그동안 알려졌는데 또 최근에 이런 그림들이 또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근데 여기서 보면은 포갑을 보시면은 포갑의 문양들이 굉장히 다양하죠. 다양하고 요 어느 한 부분을 클로즈업해서 보더라도 그 나름대로 완성도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이것도 하나의 어떤 그 일러스트레이션 같은 그런 이렇게 짜임새가 딱 있잖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포갑은 이쪽 방에 저쪽 방에 이렇게 가고 있죠. 근데 그 문양은 여기 이제 시자입니다. 시자 또는 숫자가 있는데 그거는 정면을 향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포갑의 방향하고 책의 방향하고 같이 움직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정면을 향하고 있어요. 근데 그 문양을 자세히 보시면 시가 하나면 기쁨 하나, 두 개면 뭡니까? 기쁨 두 배예요. 또 숫자는 장수예요. 이거는 행복을 가져다 기원하는 그러한
그러한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그 행복의 그런 그 글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거는 이 모양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디자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바로 그 행복에 관한 그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면을 향하고 있고 다치지 않게, 그리고 이런 포감은 자유롭게 이렇게 움직여가는 겁니다. 또 예외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그 미나 책거리가 굉장히 채색이 다채롭다고 그랬고 표현주의적이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예 색이 없는 뭡니까? 수묵으로 그린 것도 있어요. 항상 그 예외 없는 건 없습니다. 근데 이게 또 수묵은 또 수묵 나름대로의 또 맛이 있죠. 그러니까 컬러를, 색채를 다 빼고 그 장식성, 그런 디테일한 그 묘사만 이제 살린 그런 그림이죠. 그 다음에 책가가 있는 또 미나 책거리가 있어요. 책가가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선 미나 자체가 책거리가 키가 작아진다 그랬죠, 병풍이. 근데 거기다가 선반이 막 복잡하게 있으면은 제대로 표현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결했느냐? 그 하나의 아이디어를 한번 볼게요. 바로 이겁니다. 이건 아주 기가 막힌 그림인데 파리 김해뮤지에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요 밑에 거 한번 볼까요? 밑에 보면은 포각이 어떻습니까? 다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일부만 보이죠. 이 공간, 이 키가 요만해요. 그러니까 이 크기가 작으니까 요만큼만 보이지고, 또 가운데 있는 거는 또 그 안에 무한한 공간이 펼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만을 암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공간에 들어가면은 나무가 있고 나무에 또 이렇게 아름다운 새가 이렇게 깃들여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그림을 한번 보면은 여기 꽃병이 있는데 꽃병이 밑에 있고 그 선반을 뚫고 어떻습니까? 위로 올라가죠. 위로 올라가는데 거기에는 또 하여튼 다른 꽃 이렇게 서로 그 아래서는 이렇게 선반을 이렇게 뚫고 들어가는 이런 것도 보이고, 또 오른쪽도 보면 책을 한번 보세요. 책도 그 선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의 어떤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바로 이제 이게 미나 작가들의 상상력이에요. 이게 만약에 김홍도라든가 장한종이 이렇게 그랬다간 아까 말씀드린 건 귀한가입니다. 귀한가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사대부 화가의 또 문인화가나 아니면 궁중화원들은 어떤 정해진 틀 안에서의 자기 어떤 상상력을 발휘하지만, 미나 작가들은 뭡니까? 그러한 그러한 그 룰을 자유롭게 넘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여기 미국에 있다가 한국으로 이제 들어와서 얼마 전에 그 현대화랑에서 이렇게 공개된 그림입니다만은, 여기도 보시면 굉장히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그림입니다. 이건 미나입니다. 이렇게 작은, 키 작은 그림인데, 여기 보시면은 그 한쪽으로 다 이렇게 그 칸막이가 보이죠? 이렇게 칸막이 보입니까? 그 왼쪽으로 이렇게 다 칸막이가 쫙 쳐 있어요. 한쪽으로. 그런데 이제 책은 이쪽 방향도 있고 저쪽 방향도 있어요. 대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왼쪽 아래하고 오른쪽 상단에만 칸막이가 안 보여요. 안 보이고. 그 다음에 더 기가 막힌 거는, 여러분 그 책의 높이를 한번 보세요. 책의 높이를 보면 책의 높이가 뭡니까? 이렇게 리듬감 있게 이렇게 춤을 추고 있어요. 책이라는 게 굉장히 뭡니까? 이 정지된 정물 아니에요. 정물인데 마치 우리가 그 화조에 보면은 그 연꽃 그림처럼 이렇게 리듬감 있게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가는 굉장히 하여튼 포멀한 듯 하면서도 굉장히 자유로운 그런 어떤 예술성을 가진 그런 작가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칸이든 하나를 이렇게 딱 확대해서 보면은 그 나름대로 마치 그 러시아 뭐 구성주의 그림 같은 이런 짜임새 있는, 그러면서도 굉장히 견고한 이런 그림들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미나를 갖고 우리가 이제 예전에 이렇게 전시를 하고 이렇게 보면은, 특히 이제 그 서양 미술하는 사람 또는 외국인 사람들 보면은, 야 이건 아까는 뭐 마티스 얘기했지만 이건 누구 같다, 이거는 누구 같다 하는데 전부 현대 유명한 화가들을 다 들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나라는 거는 굉장히 전통적인 회화하고 한국적인 회화하면서도 굉장히 또 모던한 그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림들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세계에 알릴 만한 그런 중요한 문화유산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구를 활용한 책거리가 있는데 이런 그림이에요. 여기도 보시면은 밑에 탁자가 있습니다. 탁자가 있는데 탁자의 이 다리 방향을 보면 제멋대로죠. 요거는 이제 여기 평행으로 되어 있지만 저 오른쪽은 옆으로 가 있고, 또 탁자의 옆에 있는 방향도 4개가 다 달라요, 방향이. 거기 탁자 위에
가구가 있고 이제 책이 이렇게 컬러풀한 책이 얹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뭘 모티브로 삼은 거냐? 바로 이 초상화를 보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선비방은 이렇게 꾸밉니다. 우선은 앞에다가 뭘 넣습니까? 이 서안이란 책상은 조그만 책상을 넣습니다. 근데 이제 그 책상 위에다가 이제 문방구, 별을 비롯한 이제 문방구를 놓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뒤에 키 작은 탁자하고 키 큰 탁자를 갖고 인테리어를 하는 거예요. 근데 키 작은 탁자 위에는 뭐가 얹혀져 있습니까? 책이 얹혀져 있죠. 왼쪽 한번 보세요. 책이 얹혀져 있고 향로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향연기 한 가닥에 의지하면서 책을 읽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키 큰 탁자에는 뭐가 있어요? 두루마리가 있고 그 다음에 화병이 있죠. 그러니까 그 계절에 핀 그 나무, 꽃나무를 꺾어서 거기다가 이렇게 이제 꼽아 놓는 거예요. 근데 바로 여기에 이 선비의 배경에 있는 이 탁자가 그대로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이렇게 책거리로 된 그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구를 활용한 어떤 그림. 그 다음에 이제 그 출세, 그 다음에 그 욕망의 분출구라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김홍도 그림입니다. 김홍도 그림인데 지금 그 한 가족이 열심히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버지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여기 제목처럼 자리를 짜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버지가 쓰고 있는 게 뭐예요? 아까 나왔는데 김홍도가 쓴 거랑 똑같죠? 방건이에요. 방건은 누가 쓴다 그랬어요? 양반이에요. 근데 양반인데 자리를 짜요? 이거 왜 그래요? 출세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벼슬을 못해가지고 과거급제를 못해가지고 뭡니까? 이렇게 험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빠는 자리를 짜고 엄마는 물레질을 하는데 그 아들은 자기 몸보다 더 큰 책을 소리내서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의 책 읽는 소리는 엄마 아빠의 뭡니까? 희망의 창가야. 그래서 엄마 아빠가 아들의 책 읽는 소리가 끊기면 엄마 아빠가 동시에 뒤돌아보겠죠. 이거는 뭐냐? 김홍도가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단순히 자리 짠다는 이런 노동 일이 아닙니다. 바로 뒤에 있는,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그 아들이 이 집안의 뭡니까? 희망이죠. 얘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분처럼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과거급제를 하면은 집안이 다시 일으키 세우고 아버지처럼 뭡니까? 방거를 쓰고 자리 짜는 일은 이제 더 이상 없어질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문진보를 보면 고문진보에 뭐라 그러냐면 가난한 자는 책으로 말미암아 부자가 되고 또 부자는 책으로 말미암아 고귀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명심보감을 보면 독서는 집안을 일으키는 근본이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 집안을 일으키려면. 그래서 우리가 김홍도의 풍속화를 보면은 거기 보이는 거기 표면적으로 보이는 내용을 볼 게 아니라 거기 항상 복선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노동 속에는 바로 이런 교육열 이런 것이 있다. 그렇다 그러면 책이 뭡니까? 서민들에게서 책은 바로 출세예요. 집안을 일으키는 근본이에요. 물론 정조에게서는 자기 어떤 정치적인 그 왕권 강화를 위한 수단이겠지만 서민들에게는 출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을 보시면은 책이 가득하죠. 책이 가득한 이유는 뭐냐면 책이 가득할수록 출세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업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온갖 여기에 물상들은 다 그 나름대로 상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밑에 이제 씨가 있는 수박은 씨가 많은 건 뭘 상징합니까? 이거는 다남자예요. 다산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오이도 이게 다남자예요. 다 여자가 아니고 요새는 이제 다 여자도 상관없죠. 여왕이 지배하는 시대니까 어떤 순간 이게 다산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모라는 뭘 상징하는가? 북이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여기 있는 건 전부 다 행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고 이런 그림을 집안에 붙여놓으면 뭡니까? 그야말로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출세할 수 있고 아들도 많이 낳을 수 있고 딸도 많이 낳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염원으로 가득한 그림이 바로 미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나를 오늘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바로 아름다운 이미지고 현대적인 이미지고 또 다채롭고 또 그 색깔 자체도 또 석재를 쓰기 때문에 굉장히 또 화학약품이 아니라 생동감이 건강에 좋고 또 기분을 좋게 하고 아울러서 뭡니까? 행복의 영혼을 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근데 이 그림도 이렇게 보시면은 예를 들어 책은 지금 언제 그 뒤쪽으로 이렇게 물러나 있지 않아요? 위아래로 있죠. 중심에 뭐가 차지하고 있어요? 이제는 커다란 수박이 차지하고 있고 그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복숭아가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수박은 아까 말한 것처럼 뭡니까? 이거는 씨가 많으니까 다산이고 복숭아는 뭘 상징합니까? 이거는 장수예요. 왜 장수냐면 여러분 그 서학모라는 여신이 있습니다. 여학생들 많은데 그 여신이 그 3월 3일날 이제 생일 잔치를 하면은 곤륜산에 있는 그 신들을 다 이렇게 초대를 해가지고 이렇게 잔치를 벌입니다. 그게 유지연도예요. 유지연도인데 그때 생일 음식으로 뭐가 나오냐면 피자파이나 이런 치킨이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반도가 복숭아 나오는 거예요. 이 복숭아는 3,000년에 한 번 꽃을 펴요. 3,000년에 한 번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이 복숭아를 한 번 먹으면 그야말로 이제 장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생의 이런 과일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그리고 또 그 위에 보시면은 여기에 여기 복숭아고 위에 보시면은 또 여기에 지금 그 물총새가 연밥을 쪼고 있죠. 한 번 쪼면은 행시, 두 번 쪼면 사시, 세 번 쪼면 외시. 이게 쪼는 쪽쪽 합격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책이라는 출세와 더불어서 행복을 염원하는 이러한 그 상징들이 이 화면에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책이 중심이 됐다 하면은 미나이와 가지고는 책은 이렇게 뒤편으로 물러나고 그다음에 행복을 염원하는 이런 상징들로 가득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책은 지금 뭐 받치고 있잖아요. 그릇 받치고 있고, 책에는 다 뭐가 이렇게 얹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주인공이 뭐가 됩니까? 파초가 주인공이에요. 또 파초는 또 여인처럼 또 뭡니까? 이게 경대에 자기 얼굴을 또 비춰보고 있고, 또 위에는 이제 머루가 있고, 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아름다운 구성 아니에요. 뭐 색채나 구도나 완벽하죠. 사실은 이 구성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아마 최고의 어떤 그 재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저기 보자기 아세요? 보자기? 조각보 같은 거. 조각보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뭐 미대 나오거나 그 저기 뭡니까? 홍익대 나오거나 그 저기 서울대 나오거나 이런 친구들이 아닌데도 보면은 여인네들이 손끝에서 나오지만 막 세계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구성미가 있잖아요. 그런 구성미가 이 책가도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샌프란시스코 아시아 박물관입니다. 이게 이제 한국의 이정문 씨가 그 도네이션에서 만든 이 박물관인데 여기에 이제 조그만 책거리 그림이 있습니다. 책거리 그림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책이 전부 다 그릇 받침으로 쓰고 있죠. 근데 그릇 위에 있는 거 보면은 위에서부터 오이가 있고 불수감이 있고 딸기가 있고 또 오른쪽에는 고추가 있어요. 빨간 고추. 다 뭘 상징합니까? 다 다산이죠. 예를 들어서 고추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다산이지만 중국에서는 다산이 아니고 이거는 고추 빨간색처럼 사업이 활활 잘 되라고 타오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뭡니까? 아들을 또는 아들딸을 많이 낳아서 공부를 많이 시켜갖고 한국 전통대학교에 보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염원들이 여기에 가득한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게 책거리입니다. 그래서 책이 우리가 예전에 그 궁중의 책거리하고 이제 많이 이제 달라지죠. 그리고 이제 책 자체가 또 굉장히 또 다른 주제하고 이렇게 결합이 되는데 여기 이제 파리 김해박물관입니다. 이제 제가 이제 한국의 채색가 때문에 이렇게 이제 촬영했던 그 장면이고 여기 보시면은 이런 그림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책거리 그림하고 뭐하고의 결합이죠? 조합이죠? 기린이. 기린이라는 건 뭡니까? 세상에 이게 태평세월이 되면은 이 기린이 출현해요. 그러니까 여기 기린은 지금 사슴하고 달리 뭡니까? 뿔이 하나 일각수죠. 근데 밑에는 기린이고, 근데 산 위에 보면 UFO가 떠오르고 있는데 그게 뭡니까? 그게 책거리예요. 또 그 책 앞에는 또 뭐가 있어요? 화병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거리의 기린하고 책거리는 전혀 생뚱맞은 그런 소재인데 이게 하나로서 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식이죠. 또 이거는 뭡니까? 밑에는 학이고 또 위에는 뭐예요? 책거리예요. 또 이제 어떤 작가는 여기 그 학을 가지고 이게 이제 스텝을 밟고 있다. 해가지고 또 요거 그 스텝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걸 현대화해서 그린 작가도 있어요. 팝아티스트 중에 홍지연이라고. 우리 저기 건쌤하고 이름이 비슷한데 성만 빼놓고 비슷한데. 또 이제 이런 책거리 그림도 보시면은 이 구성미가 대단하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은 마치 앞에 이제 커튼 같은 것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왼쪽 위에 보면은 지그재그로 뭐가 있습니까? 매화 있고 매화에 가지에 지금 뭐 걸려 있냐면은 안경집이 걸려 있고 또 저기 이제 방한모가 이렇게 걸려 있어요. 길게. 그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거북이 있고 병이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비로소 뭐가 있습니까? 책이 있는 거예요. 앞에 이렇게 커튼, 발 같은 게 있어요. 여름에 그 발 같은 게 있고 그 뒤에. 그래서 앞에 이런 구성들이 참 기가 막히게 이렇게 잘 조화롭고 그다음에 이 문양들도 굉장히 뛰어난 이런 작품이에요. 이제 우리가 아까 이거 보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걸 보시면은 이 작품도 이제 최근에 이제 현대화랑에 이렇게 전시된 건데 밑에 꼬마 보입니까? 꼬마가 책보다 더 작죠. 마치 우리가 뭐냐면 그 갈리보의 그 소인국의 사람처럼 이렇게 책보다 작게 표현되는데 이 어린아이가 읽고 있는 책이 조선시대의 그 아동 윤리교과서인 소학을 딱 읽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완전히 이 민화 작가들에 있어 스케일은 그야말로 고무줄 스케일이야. 자기가 크게 만들고 싶으면 크게 하고 작게 하고 싶으면 작게 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자유로 이러한 상상력이 오늘날 이렇게 아주 놀라운 이런 작품들을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주제가 합해진 건데 이거는 신이라는 오른쪽에 보면 문자도 하고 그 다음에 책거리가 합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일획은 청조예요. 그러니까 서학모의 메시지인 청조 파람새인데 이 핵을 보시면은 책이에요. 이게 포갑이에요. 포갑이 옆으로 또는 세워져서 이렇게 쌓여졌는데 그 구성도 아주 재밌죠. 그 다음에 삼획도 포갑인데 또 가운데 구멍이 뻥 뚫려가지고 서학모의 궁전이 딱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핵은 뭡니까? 초수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책거리와 문자도가 완전히 융합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그림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가운데 삼가로 나눠지면 가운데 문자도 위아래 책거리가 이렇게 합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작품이 남았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이 책거리는 용이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상스러운 분위기가 나는데 용만 있는 게 아니라 밑에 보면은 여러분 저기 그 두꺼비 보입니까? 두꺼비하고 용이 더듬이를 이렇게 교감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옛날 어른들이 두꺼비 꿈꾸거나 또는 용 꿈을 꾸면은 아들을 많이 낳는다. 아들 낳는다 그랬어요. 아들 낳는 꿈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아들을 많이 낳아서 공부를 많이 시켜서 한국 전통문화대학을 보내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책거리 중에 최고의 저 명품은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 파리 김해박물관에 있는 작품인데 저기 왼쪽 그 상단에 보면은 그 여러분 저기 그 뭡니까? 그 여자 이렇게 그 거시기처럼 보이는 은행알 보입니까? 저기 왼쪽에 끝에 보여요? 또 그 밑에 반지꼬리 같은 거 보이죠? 그러니까 여성들의 어떤 그 용품들, 생활용품들이 그 왼쪽 상단에 펼쳐져 있어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여기 가신도 있고 그 다음에 문방구가 있는데 이건 남자들의 물품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평상이 있고 이불이 깔려져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베개가 있어요. 근데 그 위에 여자 남자 옷이 어지럽게 이렇게 이제 이렇게 놓여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왼쪽에 뭐가 있습니까? 썸씽이 있는 거죠. 이건 에로틱한 책거리예요. 그래서 아마 이게 그 정조대왕이 이걸 봤다 그러면 아마 노벌대발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에로틱한 그런 모습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이 물품을 통해서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이걸 그래도 책거리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책이 그래도 뭡니까? 포감이 뒤에 있죠. 뒤에 이렇게 배경을 이루고 있고 중심에는 이 평상을 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그림들이 나오게 되는 거는 바로 민화 작가들의 이런 자유로운 상상력에 의해서 이런 에로틱한 책거리까지 나오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러한 그 궁중 책거리부터 그 민화 책거리까지의 이렇게 흐름을 이렇게 쭉 보여드렸지만 또 궁중 책거리는 궁중 책거리대로의 어떤 그 짜임새, 구조적인 아름다움이 있고 또 민화 책거리는 또 그거를 가감하게 깨트리는 어떤 그 자유로 또 이렇게 또 이런 어떤 생활적인 어떤 이런 감성을 또 결합시키는 이런 또 강함하면서 또 새로운 또 예술 재개를 이렇게 펼쳐나가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그동안 주목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아마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우리의 문화유산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